어느 나라가 거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의 모습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단순한 계약 파기나 동맹 해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뢰의 상실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던 수요일,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신바움이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단순한 기술 협력처럼 보였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양국 간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그 말의 저변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천둥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없이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진공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출 계약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양자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상처의 징후였습니다. 관세, 위협, 일방주의로 세상을 꺾을 수 있다고 믿은 오만함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의 동맹국들은 단순히 적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외교의 은밀한 복도 속에서 모든 제스처는 계산되고 모든 단어는 무게를 가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경제적 예측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약은 유효했고 약속은 지켜졌으며 규칙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워싱턴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협상 없는 새로운 관세, 반대 의견을 제시한 나라들에 대한 은근한 보복, 애국심으로 포장된 상업적 협박.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민족주의적 수사는 실제로는 나머지는 각자 살아남아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가 아닌 생존을 위해 정말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결정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의존 관계는 이제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한 국가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취약한 고리가 되어버렸죠. 국제 무역을 자아 과시의 무대로 바꿔버린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 하에서 말입니다. 캐나다에게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전환이었죠. 모든 새로운 관세 위협, 모든 자의적인 조치가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과 먼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시아, 그 다음은 멕시코, 그리고 그 다음은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규칙을 따를 의지가 있는 누구든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충성이라는 개념은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맹목적인 의존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계약의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손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상징의 붕괴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이라는 위치는 일종의 정치적, 경제적 보험이었습니다. 특권적 접근, 보호, 인정의 약속이었죠. 이제 그 상징은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충실했던 파트너조차 신뢰가 배신당하면 떠날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마크 카니의 손을 잡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그녀는 세계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에 머무르는 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 미래에는 협박도, 공개적인 모욕도, 전략으로 가장된 보복성 관세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관세의 진짜 비용은 단지 수십억 달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측정됩니다. 명성, 생산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다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동맹국의 신뢰는 외교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예측 가능성과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미국은 그들이 스스로 짜놓은 불신의 거미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익을 자랑하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 조용함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단기 수익을 바라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우회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투자를 재조정하고 생산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냉정하고 폭죽이 아니라 조용한 각서로 이루어집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열리는 양자 회담, 몇 년 후 조약이 될 의향서들, 미국이 눈치챘을 때쯤이면 그들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여러 공급국 중 하나일 뿐,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쪽은 아닐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불가피한 기술적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권력관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존중 대신 힘, 협상 대신 강요, 파트너십 대신 위협, 그런 세계관이 이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필수 불가결하다고 믿었던 나라가 어떻게 회피 대상이 되었을까?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은행 보고서에, 신용평가기관의 분석에, 국제기구의 전망에,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간주했던 국가들의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미국이 언급되지 않는 데에서 보입니다. 신뢰의 침식은 단지 외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 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신뢰할 수 없게 된 국가를 향해 다른 나라들은 단순히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편성됩니다. 그리고 한 번 재편된 세계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그 사실을 늦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입니다.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 관세, 국제 무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헤드라인으로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기가냐 닭고기냐를 결정할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지 약국 고지서를 낼지를 고민할 때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부의 커다란 실수는 이런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으로 바뀝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인플레이션은 2.7%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로 읽으면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몸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는 불면의 밤, 머릿속에서 다시 짜는 가계 계획, 이번 주엔 이건 사면 안 돼라는 말에 쓴맛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적입니다. 그 전에 쌓인 모든 것, 그리고 이후에 더 나빠질 수 있는 모든 것, 주거, 식료품, 연료, 가전제품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사고도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서민시장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 월세와 아이들 학비 중 하나를 선택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무역을 전쟁으로 만들고 경제를 도발의 무대로 만든 사람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 부담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미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집니다. 결국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제는 정육점에서 할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예전에는 일시불로 샀던 약을 이제는 할부로 나눠 사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사는 50세 사례 간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자 한 봉지 값 때문에 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문장은 정치 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슈퍼마켓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과일을 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젠 건강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로 매주 장 보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의 재래시장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바게트, 많은 이들의 평범한 아침을 상징하던 빵은 이제는 일부 사람들에게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은퇴자들이 예전처럼 물건이 싸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봤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들이 말이죠. 한편 대형 유통체인의 본사에서는 심각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저렴하게 확보했던 재고가 이제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다시 들여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부담하는 건 수입업자가 아닙니다. 쇼핑카트를 밀며 평온한 척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들은 또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감정적으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40에서 55살 사이의 부부들이 밤에 다시 앉아 이번 달 예산을 검토합니다. 은행 앱을 열면서 한숨을 쉽니다. 가계부에는 새로운 수식이 추가됩니다. 꿈은 서랍에 넣습니다. 여행은 미룹니다. 차를 바꾸는 계획은 보류됩니다. 병원 진료는 다시 예약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크게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재정적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에 사는 62살의 여성, 과부가 된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장작불로 요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분은 좋았어요. 어릴 때가 생각나서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덧붙였습니다. 그땐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생존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정부의 공식 연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2025년 현재 미국의 현실을 정의합니다. 관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입을 자랑하지만 국민은 동전을 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2분기 동안 무려 64억 달러의 관세를 걷었다고. 하지만 그 숫자의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그 승리를 만든 건 누구였습니까? 답은 당신의 주방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름 넣는 주유소에, 당신이 들르는 약국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예일 예산연구소는 8월까지 미국의 평균 수입세가 2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세수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는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한 번의 구매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사이 보통 시민은 홀로 남겨진 기분입니다.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마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미친 듯이 느껴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는 고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30세에서 65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이 데자비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80년대의 위기를 겪었고 또한 2008년의 불황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통은 더 미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일주일 만에 드러나는 붕괴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미끄러짐입니다. 배경에 흐르는 소음처럼 당신의 에너지와 희망, 인내심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원래 항상 그랬잖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구매력, 그 이상이라는 불안.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개념 자체를 잃고 있습니다. 미래를 믿고 계획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세 뒤에는 결정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 뒤에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 뒤에는 그를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지, 그의 젊은 시절 집착은 무엇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수사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반대자들을 다뤘는지, 공공인식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성장 과정, 그의 지적 배경,
국가에 대한 그의 관점, 권력을 다루는 그의 방식 역시 현재의 지정학적 충돌을 보다 명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준비한 특별정치 전기 이북을 무료로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시청하셨다면 당신도 어딘가에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일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이 내용을 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토론하고 더 깊게 질문하고 더 의식적으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겉보기에 단순한 제스처 하나가 어떻게 한 국가 전체의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슈퍼마켓이 그랬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였습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 몇 주 만에 오렌지, 양파, 포도도 사라졌습니다. 가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줄어든 진열대를 눈치챘지만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퍼졌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인 절단이었지만 곧 완전한 보이콧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며칠만 지속되다 사라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17일 동안 미국 땅에서 재배된 식료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윤리적 결정이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한 공동체 전체가 자신들의 식생활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을까요? 캘리포니아산 복숭아를 당연히 먹고 자란 소비자가 이제는 그것을 일부러 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일까요? 자존심일까요? 정치적 의식일까요? 진실은 그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사람들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계속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 권력의 모델에 동조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슈퍼마켓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관광객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6월에 국경을 넘은 차량 수는 33%나 줄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6달 연속 지속된 하락세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버몬트 리조트로 떠나거나 친척을 만나러 내려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기 안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 습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 변화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작은 도시의 거리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우호적인 이름들로. 가게들은 북쪽에서 오는 손님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환율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달러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의 가치였습니다. 언제부터 무해한 여행이 복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한 나라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해야 그 국민이 비록 조용하게라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이것이 지금 카메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매우 깊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수출, GDP, 관세를 말하지만 사람들은 존중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반응합니다. 진열대에서, 자동차 안에서, 다음 여행의 목적지에서. 미국은 과연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아직도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계약서도 아니고 수십억 달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호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수십 년 동안 협정을 가능하게 했고 협상을 부드럽게 했으며 긴장 속에서도 대화의 테이블을 유지시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꺼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내부에서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물류비 증가, 예측 불가능한 납기, 이전에는 없던 추가 서류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커졌고 재고는 줄었으며 고객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체품은 예전만큼 빠르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페루,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 제품이 빠진 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하지만 미국이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물건이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연, 추가 요금, 강제 조정이 뒤따릅니다. 이제 단순한 운송이 아닙니다. 화물 하나마다 협상입니다. 컨테이너마다 새로운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유통망의 맨 끝, 즉 소비자인 당신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말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몇몇 유통업체는 미국산 제품을 진열대 전면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 제품이 현지산인지 유럽산인지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제품의 원산지가 정치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매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관세가 성공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분기 동안 무려 64억 달러를 거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성공이 국경을 비우고 파트너를 멀어지게 하며 노동자의 쌀값을 올리는 걸까요? 캐나다 정부의 내부에서는 분석가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계획 중입니다. 공급처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존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원합니다. 안정성을 원합니다. 선택할 권리를 원하지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식품 분야에서 이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추세는 연료, 의약품, 산업 자재 분야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대체 경로를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나면 예전 길은 더 이상 그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몇 달 후 관세만 낮추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워싱턴의 누군가라도 세상이 단순히 휴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새로운 리듬 속에서 미국은 더 이상 지휘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한 제스처들입니다. 구매 결정 하나, 취소된 휴가 일정, 공급처를 바꾸는 기업,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정부, 이러한 조용한 움직임들 속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륙 지방의 공장들에서는 작업자들이 줄어든 물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피하고 구매 담당자들은 일주일 사이에 쓸모없어진 가격표 앞에서 망설입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낙관과 현실적인 신중함 사이를 오가던 분위기가 이제는 훨씬 짙은 불확실성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의 기반 자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체들이 전략을 다시 계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비용 일부를 흡수하고 가능한 한 가격을 유지하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재계약된 계약서에는 무려 30%까지 인상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수치는 맞지 않기 시작했고 구매자는 망설이며 판매자는 마진을 줄이고 관찰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꾸준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진열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가격 조정 뒤에는 스프레드시트로는 예측할 수 없는 더 깊은 변화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마주한 것이 단순한 경제적 변동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상업적이며 거의 정체성적인 변화라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온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을 운영상의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뢰였습니다. 지금은 주의입니다. 예전에는 민첩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피로감입니다. 글로벌 인식은 지역 정치보다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엇박자 속에서 비즈니스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미국 시장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해외 공급 업체들은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휴스턴 항에 닿던 선박이 이제는 마닐레에 도착합니다. 롱비치에 내리던 의류 물량이 이제는 마르세유로 향합니다. 캐나다 국경을 넘어오던 전통적인 와인 화물은 이제 직접 서울로 향합니다. 이 선택들은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류적, 경제적,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이 새로운 리듬에 맞춰 근무조 조정, 초과 근무 축소, 운영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외였던 일이 이제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 부족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경로,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나면 예전 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애국심으로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쓸모 없어진 것은 남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산업 부문에서 더 민감하게 드러납니다. 특수강, 정밀기계, 칩, 페인트, 베어링, 케이블, 생산 사슬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이루는 항목들이 더 이상 미국산이 아닙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불확실하지 않은 옵션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시대에는 할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편의상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화물이 지연됩니다. 항구에서는 관세가 재조정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회의실에서는 옛 지도는 지워지고 새로운 경로가 그려집니다. 이제 회의의 주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미국을 우회할 것인가, 어떻게 의존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라는 단어는 이제 존재적 위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긴장은 해소되고 파트너들은 돌아오며 세상은 미국의 힘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율성임을 세상이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한국 전자회사의 임원은 최근 비공식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 기반 공급업체와의 운영상 연결을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표를 예측 불가능한 결정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 전역의 회의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붕괴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단단합니다. 단절의 고통을 겪어본 이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그 안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상업 제국은 어떻게 해체되는 것일까요? 폭탄으로, 보이콧으로? 아닙니다. 부재로, 다른 경로들로, 다른 언어들로, 카메라 밖에서 서명된 계약들로, 그리움보다 이익을 택한 전략들로. 그리고 이 새로운 지도 속에서 기존의 확신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던 것이 이제는 예외가 되었고, 예전에는 중심이던 것이 이제는 변두리가 되었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은 위치를 바꿨고 그 오랜 시간 주요 자리를 차지하던 미국은 이제 초대받은 손님 중 한 명으로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의 발표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세상 속에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를 존중으로 착각한 대가, 권력을 파트너십으로 착각한 대가, 강요를 리더십으로 착각한 대가입니다. 화창하지만 숨 막히는 어느 화요일 아침, 캐나다 해밀턴의 작은 기어 공장이 29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고 화재나 구조적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재였습니다. 미묘하지만 갉아먹는 부재, 주문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품 품질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는 달랐습니다. 하룻밤 사이 폭등한 비용, 미국 정부가 새롭게 부과한 관세 물결 이후 지킬 수 없게 된 계약. 관리자인 엘리엇이라는 63살의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게임 규칙이 바뀌고 우리만 경기에서 밀려난 기분이에요. 엘리엇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백만장자도 언론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들로 인해 지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공장을 중심으로 돌던 산업체인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철강 공급업체는 교대 근무를 줄였고 운송업체는 경로를 바꾸었으며 은퇴를 앞둔 직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관세 인상이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며 습기처럼 스며들어 튼튼해 보이던 경제 구조의 균열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결정이 현실이라는 살아있는 직무를 무시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거시경제 지표 뒤에는 노력과 회복력으로 이어진 수많은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50%의 캐나다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은 단순한 보호무역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예측 가능한 관계 위에 안정을 쌓아올린 수많은 산업 부문에게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 붕괴를 팔짱 낀 차에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임 총리 마크 카니는 이 충격을 지렛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미국과의 흐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면 자신들의 땅을 새로 정비할 때였습니다. 대응은 정교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 수입 쿼터 재설계.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국가들은 쿼터가 절반으로 삭감되었고 그 이상을 넘는 수입은 50%의 새로운 관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대형 경제국도 포함되었지만 그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처음부터 중국에서 녹인철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보호. 하지만 주의 깊은 관찰자들이 주목한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철강은 이 제재 목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노련함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그 카드를 손에 쥔 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도발은 응답을 받았지만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며 카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미국 경제가 먼저 항복을 외칠 것이라는 논리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투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0억 달러가 전략적 혁신 기금에 할당되어 철강 공장 현대화에 투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설비, 저배출 기술, 고성능 합금 개발, 명확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원자재 공급자로만 머물지 않겠다. 미래는 이제 자국 안에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형 공공사업들은 한 가지 공통된 요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량 캐나다산 철강 사용.
이 변화는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권력을 재분배하며 고용을 재구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속감을 되찾게 합니다. 동시에 최대 10,000명의 노동자를 새로운 수요에 맞게 재교육하기 위한 예산도 할당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라인이 개방되었고 쇠퇴하던 제철 지역들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에너지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는 자국 소비 철강의 대부분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 때문이었습니다.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오랜 복종 구조와의 단절. 하지만 모든 전환은 긴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긴장은 달력에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웃 경제의 목을 겨누는 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멈춰보십시오. 세상이 매 순간 당신을 자극할 때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대가는 겁쟁이의 길일까요? 전략적 지성일까요? 카니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유예하고 협상이라는 수사를 유지하면서도 마쿠에서는 속도를 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대화를 가속화하고 대체 산업 그룹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 정부와 시장들과 함께 국산 제품 중심의 조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지도자들의 전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방법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형성한 젊은 시절의 강박과 경쟁의식은 그의 대외 정책에 나타나는 예측 불가성과 대립의 패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형성 과정, 감시 속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안정과 통제를 추구하는 태도는 보다 섬세하지만 지속적인 전략을 미리 감지하게 해줍니다. 그들 모두는 단순한 권력 쟁탈을 넘어서 이 세계의 서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궤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혼돈처럼 보이는 현재를 명확히 읽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특별 정치 전기 이북은 바로 그 궤적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캐나다에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들이 자사의 물류 활동을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5번 국경을 넘던 화물 트럭이 이제는 단 한 번만 이동합니다. 어떤 노선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 한 지점에 수렴합니다. 예측 불가능성, 운송 비용이 상승했고 납기는 불안정해졌으며 무엇보다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먼지 쌓인 소도시의 카페에서 은퇴를 앞둔 정비공들이 일찍 그만둘까 고민하며 대화합니다. 화물협동조합 회의에서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극단적 가난이 아닌 다가올 불안 때문에 식량을 조금씩 아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를 갉아먹습니다. 오래된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녹처럼 처음에는 오지 않는 주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복도를 피하는 관리자, 곧이어 미뤄진 투자, 늦어진 수표, 늘어나는 줄, 그리고 어느 순간 더는 지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흩어진 조각들만 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워싱턴에서는 뜨거운 연설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경제 주권의 회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주권이 경제 흐름을 지탱하던 관계를 이토록 텅 비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의 긴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대지 않던 분야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캐나다와 양자 무역에 노출된 미국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증가했고 비용은 급등했으며 변동성은 중기 전망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들은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념적 보이콧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미국 캐나다 간 물류 운송을 위한 일반 보험이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더는 판매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붕괴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공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경 너머 캐나다 정부는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분산화. 예전에는 계약이 대형 운영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네트워크가 널리 퍼질수록 단일 고리의 붕괴로부터 더 강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버타주는 최근 3달간 아시아의 5개 국가와 고부가 가치 농산물에 대한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의료 장비 공급 시스템을 개편했고 그 결과 미국 의존도를 7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과거엔 필요에 의한 동맹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를 향한 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점점 깊어지는 굴욕감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불러오는 것은 단지 가격 상승이 아니라 경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버려진 존재처럼 취급당하면서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많은 이들이 피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을 지탱해 주던 연결고리를 오로지 자존심 때문에 끊어버린 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분적인 답은 제약산업의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필수 의약품의 주요 원료를 캐나다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이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내 대안을 모색했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수요를 대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는 수십 년 전 이미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결과는 일부 중형 약국 체인에서 의약품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74살의 여성 로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혈압약을 하나씩 먹었어요. 이제는 이틀에 하나씩 먹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음식비를 줄여야 하니까요.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관세의 힘이라는 수사는 현실에서는 사회적 취약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진실을 전국 방송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손가락 사이로 진짜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 미국이 머뭇거리는 동안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은 다른 대륙에서 확고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처럼 미국이 차지하던 자리를 그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움 없이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권력은 지금 주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도적 포럼에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중심지, 떠오르는 기술 허브, 미래를 형성하는 일상 습관들 속에서 권력은 이동 중입니다. 세계는 지금 재프로그래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코드는 더 이상 워싱턴의 복도만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이 주도권 상실이 단순한 무질서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제안 속에는 단지 반대의 세력과의 결별이 아니라 한때 미국의 중심성을 떠받치던 모든 기반과의 단절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은 실패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한번 실행되면 단지 화해의 연설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책뿐 아니라 정체성마저 형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앞으로 10년 후 이 길이 계속된다면 무엇이 남게 될지, 지켜질 조약은 얼마나 될까요? 지속될 동맹은 있을까요?
오늘 20살의 청년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문을 닫아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바칠 것인지, 그 문이 콘크리트든 상징이든 이런 질문들은 선거 유세 중인 후보들이 답해줄 수 없습니다. 당이 이해관계에 얽힌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에는 더 희귀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시민의식, 겉모습 너머를 바라보는 눈, 정해진 답변을 거부하는 의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무언가 더 있음을 아는 귀. 깊은 이해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했든 생각하게 만들었든, 혹은 단지 당신만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다 탐하는 걸 느끼게 했다면, 지금 당신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이 풍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좋아요로 당신의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면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